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요. 이어지는 회담 결과에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간밤에 엔비디아 효과로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큰 이벤트 가운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저의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죠. 오늘은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GTC에서 AI 거품론을 일축시키는 연설을 하면서 AI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흐름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28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인공지능 혁신 지속 기대에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4% 오른 47,7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3% 오른 6,890선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8% 오른 23,800선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M7 기업 중 5개사가 29일부터 실적 발표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 실적 및 AI 투자 집행에 대한 낙관론이 되살아난 것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30일 부산에서 열릴 양자 정상회담 계기에 무역전쟁 확전 자제의 뜻을 모을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지속하게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업종별 흐름 히트맵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소재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ASML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퀄컴은 AI 칩 신제품 발표 이후 11%가량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가까이 뛰었고요. 알파벳은 3% 넘게, 테슬라는 4.3% 정도 상승하는 등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대형 기술주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하반기 개발자 행사를 열고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AI 슈퍼컴퓨터를 지원하고 미 에너지부 6개 통신망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확정하고 MS와의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에 1.98%, 2%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시죠. 이코노미스트는 28일 현지 시간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GLP-1 계열인 오리지널 비만 치료제 특허가 2030년에서 2040년대까지 유지가 되지만 인도와 중국, 브라질, 튀르키예 등 주요 신흥국에서는 내년부터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의 특허가 만료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가 복제약 출시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이는 전 세계 비만 환자에게 획기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 비만연맹 WOBF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비만 10억 명 중 3분의 2가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일부 제약사에서는 시장 선점을 위해 벌써부터 신흥국 맞춤 전략의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28일 현지 시간 사상 처음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전 세계 세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뒤처진 건 사실이지만 4조 달러 클럽에 입성한 건 애플과 빅테크 업계의 획기적인 순간이라면서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 브랜드를 갖춘 기업이란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월가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미국 매그니피센트 7 기업 가운데 애플은 테슬라를 제외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매수 의견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3개월 연속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94.6으로 9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고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8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인 건데요. 또한 지난 4월 85.7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과 사업,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7.15로 2.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현재 상황지수는 129.3으로 1.8% 오르며 반등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현재 사업 환경에 대한 평가는 소폭 상승을 했고 현재 일자리 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난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급여 처리 회사인 ADP는 미국의 민간 기업이 지난 4주 동안 주간 평균 14,25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별로는 약 5만 5천 명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9월의 마이너스 수치, 즉 일자리 감소 추세에서 반전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 28일 보도에 따르면 ADP는 정부 셧다운으로 발생한 경제 지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에 2주 간격을 두고 4주 평균 주간 고용 변화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ADP의 수석 경제학자인 넬라 리처드스는 ADP가 매주 발표하는 실시간에 가까운 고용 데이터는 전례 없는 수준의 세부 정보로 일자리 창출과 손실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미국 인공지능 칩 최대 기업인 엔비디아가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을 공개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9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서밋에 참석하기 전 이 계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SK그룹과도 7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소식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오픈AI가 자금 조달의 주요 제약 요인이던 비영리 단체가 아닌 공익법인으로 지배구조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추후 자금 조달을 위한 상장도 가능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6년간 총 138억 달러, 하나로는 약 19조 8천억 원을 투자했던 오픈AI의 지분 약 27%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지분은 현재 비상장 기업인 오픈AI의 가치를 5천억 달러로 평가할 때 약 1,350억 달러, 하나 약 194조 원에 달하는데요. 무려 10배 가까운 투자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이 소식으로 28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3% 가까이 오르면서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 시가총액 4조 달러 그룹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1조 달러 규모의 최고 경영자 보상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 CEO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에 나선 가운데 테슬라 주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 초순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서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을 연례 주총에서 표결에 붙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주식 보상을 모두 받게 되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기존의 약 13%에서 최대 25% 이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는 11월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머스크의 급여와 기타 제안에 대한 주주 투표는 11월 5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M7 이슈 살펴봤는데요. 미증시 전반적으로 연준이 회의 이틀째인 29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및 그 이후 통화정책 기로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지에 대해서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5조 달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여타 다른 섹터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오늘이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메시지에 집중하셔서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국내 증시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 흐름을 이어가며 3,900선을 상회했었는데요. CPI가 예상보다 밑돌면서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경로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941선에 마감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월 20일부터 24일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도체 및 AI 대형주들의 강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3,900선을 웃돌았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고점은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하며 883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로봇, 플랫폼 등의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수급 흐름부터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었는데요. 외국인이 기술, 반도체, 배터리 업종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반면 금융, 조선, 일부 경기 민감 업종에서는 차익 실현이나 매도세가 동반되었습니다. 기관의 수급 흐름도 눈에 띄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 매수세를 따라가거나 보완하는 형태로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진행해왔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증시 지수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와 기관의 동반 순매수는 시장의 신뢰 회복과 수급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인데요. 반면 중소형주에서는 아직 수급이 약하거나 차익 실현의 성격이 나타나는 점은 리스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대외 변수의 개선입니다. 미중 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위험자산의 회복을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의 뒷받침입니다. 전주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한 매도세가 대형주에 집중됐고 강세를 확산했습니다. 마지막은 테마의 재편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개선 기대와 AI 관련 수요 확대의 전망이 재부각되면서 IT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입니다. 긍정적인 부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수급 모멘텀의 유지 가능성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최근 순매수로 돌아선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증시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트렌드의 지지인데요. 반도체, 2차 전지 등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단기, 중기 모두 투자 심리 부문에서 호재인데요. 이 업종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수급 유입은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시장의 반등 가능성입니다. 단기 과열에 따른 피로감은 존재하지만 수급 개선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다면 긍정적인 순환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요인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처음은 차익 실현의 압력 및 과열 부담입니다. 최근 증시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물가, 금리 등의 외부 리스크가 증시를 눌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수급이 대형주에 쏠려 있는 상태인데 중소형주의 흐름이 꺾이면 시장 전체 상승 탄력이 둔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의 부담입니다. 일부 업종과 종목에서는 상승폭이 이미 상당한데요. 기대 가치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기대치 이하의 실적이나 수급의 둔화가 나타날 경우 하락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음 주 증시는 긍정적인 수급 흐름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지된다면 국내 증시 모두 상승 탄력을 받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난주 국내 증시는 대형 기술주 주도 랠리와 외국인의 수급 개선으로 3,900선을 넘어서며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와 향후 가이던스, 연준 소통, 환율 흐름이 핵심 변수로 보이는데요. 과열 부담, 외부 리스크, 수급 집중의 그늘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수급 상황만 믿기보다는 산업 구조, 실적, 리스크 변수들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지난주 흐름 정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신예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에이펙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이자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의 공식 부대 행사인
2025 에이펙 CEO 서밋이 28일 공식 개막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저녁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에이펙 CEO 서밋의 첫 번째 공식 행사인 환영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31일까지 나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에이펙 CEO 서밋은 전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는 에이펙 정상국 회원국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어젠다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대한상의가 주관을 하게 됐는데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 회장은 이번 환영만찬은 서밋 본회의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국의 주요 인사들과 기업인들, 우정과 파트너십을 쌓는 뜻깊은 자리라며 글로벌 CEO들과 에이펙 정상 등과의 1대1 미팅에 중점을 둔 올해 서밋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유통업계 관련 기사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에 따른 효과와 추석 명절 선물 수요로 편의점과 백화점 매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늦은 추석 영향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7.7%가량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1% 줄었고 온라인 매출은 16.5% 늘어나며 전체 유통업체 매출이 매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품군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가전, 문화, 생활가전, 아동 스포츠 등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식품, 가전전자, 이쿠폰 상품권, 음식 배달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비중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 등 모든 업태에서 감소했지만 온라인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 코스피 관련 기사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코스피 6,000포인트도 가능할 것이라는 깜짝 전망을 내놨습니다. 12개월 목표치는 5,000포인트로 올려잡았는데요. JP모건은 28일 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의 상승 여력은 실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코스피 6,000포인트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슈가 아직 현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런 디스카운트 호재가 증시를 부양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입니다. JP모건은 또 한국 증시의 움직임이 빠르고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단기 조정을 틈탄 매수를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초 이후 70% 이상 오르며 상승세가 지나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국 증시의 매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최고 비중 확대 시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선호 영역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금융, 지주사, 방위산업, 조선, 전력 설비 섹터를 꼽았습니다. 더불어 최선호 국내 종목도 추선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네이버와 신한제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일렉트릭, 삼성화재와 LG화학, SK 등 13개의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 통신사 관련 기사입니다. LG전자와 KT가 양자 인터넷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신기술의 상용화와 함께 통신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자 인터넷 통신은 미래 통신산업 기반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와 KT는 양자 직접 통신 기반 보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양자 중계기 및 네트워크 요소 기술 개발, 양자 네트워크 검증 및 실증 환경 구축, 국내외 표준화 대응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양자 직접 통신이란 큐빅과 같은 양자 정보 단위를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강력한 정보 데이터 보안 능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양자 상태의 데이터를 담아서 전송하는 중에 불법 도청이나 감청 시도가 발생하면 양자 상태 자체가 붕괴돼서 전송 중인 데이터의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주목할 만한 소식들 잘 짚어봤습니다. 9월에 발행된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유통업계가 매출에 대한 상승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편의점 업계가 많은 수혜를 본 것 같습니다. 무려 31조 원이라는 금액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더불어서 JP모건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한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주식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081.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76% 오른 수치인데요. 차트 보시면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중 최저점 4,014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4,084포인트까지 찍었다가 마지막으로는 4,081.1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동을 살펴보시면 오늘은 기관이 매수세를 견인했습니다. 6,412억 매수 우위였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은 2,273억 원, 개인은 3,618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마감가는 901.59포인트로 전일 대비 0.19%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낙폭을 점점 키워가다가 장중에는 900포인트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896.11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901.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른 수급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도 우위였습니다. 625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645억 원, 외국인이 382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대부분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종목들은 역시나 상승하는 흐름세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먼저 보시면요. 7.1% 급등했습니다. 오늘 3분기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약 11조 4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마감가는 55만 8천 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2차 전지주 배터리주가 쉬어가면서 0.78%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11.57% 상승했는데요. 오늘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영향 아래서 오늘 11.57% 상승했고요. 완성차주들도 현대차 2.95%, 기아차 1.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코스피보다는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2차 전지들 모두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가 4%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을 가장 크게 보여줬고요. 파마리서치와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삼천당제약, 바이오들은 빨간불과 파란불 혼재돼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 대조되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900선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예지 아나운서가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상한가를 기록한 에이스테크입니다. 통신 장비 기업 에이스테크가 29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계기로 한미 간 육지 통신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전 9시 11분 기준 에이스테크는 전 거래일 대비 29.91% 오른 2,845원으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AI, 양자 컴퓨팅, 6G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경주에서 진행하는 정상회담에 맞춰 서명될 예정입니다. 서명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협력에 참여할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에이스테크는 6G 구현에 필요한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지국 안테나 시장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에 에이스테크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오늘 시가 18.49%, 2,59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한 때 29.91%의 상승세를 보여주며 고가는 2,845원을 기록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에이스테크가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수치가 튄 것입니다. 종가 같은 경우에 29.91%로 상승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2,84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예지 아나운서가 첫 번째 특징주 전해주셨고요. 제가 이어서 전해드릴 특징주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으로 대거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소식에 오늘 6.25% 상승하면서 마감가 33만 1,500원에 마감했는데요. 전기차 수요는 둔화하는 반면에 친환경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확대로 ESS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이달 미국 인디아나주에 위치한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에서 ESS용 NCA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ESS용 LFP 라인 전환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는 내년 말까지 미국 내 ESS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연간 30기가와트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스텔란티스와 함께한 합작 1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이 33기가와트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을 ESS용으로 전환하는 셈입니다. 양사의 이 공장은 현재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 SDI에 따르면 미국 ESS 시장은 AI 전력 소비 증가와 친환경 발전 확대에 힘입어서 올해 80기가와트시 규모에서 2030년엔 130기가와트시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ESS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계획 자체를 변경했다는 설정입니다. 김종선 부사장은 ESS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중국산 규제 강화와 각형 배터리 선호도 증가로 미국 내 각형 캐파를 보유한 업체들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미국 내에서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유일한 비중국계 업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ESS를 통해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3분기 영업손실이 5,9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3조 518억 원으로 22.5% 감소했습니다. 4분기에도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은 남아있긴 하지만 유럽 전기차 시장 회복과 미국 ESS 성장세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증권가 역시 ESS의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ESS의 이익 기여도가 EV를 넘어설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4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NH증권도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ESS의 확대와 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특징주 삼성 SDI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신예지 아나운서가 다음 특징주 전해주겠습니다. 네, 이번 특징주는 미국 전력기 호황의 수혜를 받고 있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이 장 초반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수주 호조로 전력기기 호황이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9분 기준 효성중공업의 주가는 전일비 9만 6천 원 오른 200만 1천 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201만 5천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지난해 107만 3천 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최근 교보증권은 효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북미와 유럽에서 대형 변압기 수주를 잇따라 따내면서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도 전력기기 중심의 중공업 부분이 실적을 견인하고 북미와 유럽의 고부가 매출 인식이 확대될 것이라며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이어지는 만큼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전력기기 호황에 힘입는 효성중공업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 오늘 시가는 190만 8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고가는 5.6% 상승한 200만 5천 원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종가는 4.22% 상승한 199만 9천 원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종가가 158만 원 선에 머물렀지만 드디어 오늘이 되면서 200만 원 선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렇게 효성중공업의 종가 4%대 상승한 200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면서 효성중공업을 비롯해서 HD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종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특징주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카카오의 마감가는 6.75% 상승한 6만 8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시세 조종 혐의 무죄 선고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화 모델 출시, 두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전거래일 대비 6.75% 오른 6만 8천 원에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였죠. 28일 카카오에서는 대화하듯이 챗GPT를 이용할 수 있는 챗GPT4 카카오를 발표했습니다. 이용자는 대화 내용 저장 여부와 AI 학습 변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8만 6천 원으로 제시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화 모델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카카오는 과거 택시 호출, 송금,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유저의 행동을 재정의한 기업이라면서 이번 챗GPT 도입으로 당사의 성공 패턴을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바일 검색과 사용자 인터랙션이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 중심 생성형 AI의 대중화를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 판결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챗GPT4 카카오는 기존 오픈AI 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이용자도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로그인 없이도 일부 기능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카카오 툴즈 연동 기능입니다. 카카오 맵 예약하기, 선물하기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들이 툴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만약에 합정역 근처 크로플 파는 곳을 알려줘 라고 하면 자동으로 카카오맵을 해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그룹 내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외부 서비스와의 협업을 통해 AI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챗GPT4 카카오 출시는 카카오가 다시 한번 AI 중심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신예지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이번 특징주는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RFHIC 소개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9일 국내 증시에서 장 초반 통신 장비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2분 RFHIC는 전 거래일 대비 25.04% 오른 34,95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 KMW는 16%대, 기가레인도 21%대 급등하면서 통신 장비주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노키아가 전날 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투자 호재로 주가가 20.86% 오르며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노키아에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차세대 6G 셀룰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는데요. 노키아는 자사의 5G 및 6G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 칩에서 구동하도록 조정하고 인공지능용 네트워킹 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와 노키아의 수혜를 받는 RFHIC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RFHI 차트 시가는 1.96%, 2%대 상승한 28,55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한 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6.61%의 상승세 보였는데요. 고가는 35,450원을 찍었습니다. 종가는 23.21%로 34,500원을 찍으면서 윗골이 약간 달고 내려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마감 시황과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증권사 투자 리포트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신예지 아나운서가 투자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하게 3개의 기업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3개 기업의 종목 분석에 대해서 리포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리포트에서 이 회사를 탈중국 청구서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배경부터 짚고 가보죠. 요즘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리쇼어링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디커플링, 즉 공급망 재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 인프라 산업이 핵심 영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마디로 IRA가 전 세계 관련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IRA라는 건 단순히 에너지 세금 감면이 아니라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 촉진 법안인데요. 재생에너지와 송배전, 전기차, 반도체까지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법안입니다. 그중에서도 전력망 현대화는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변압기나 차단기, 고압 전력 설비 등 송배전 핵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요. 한국과 베트남, 인도, 그리고 UAE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전력기기 전문 회사인 건데요. 키움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북미 수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2년 대비 2025년에는 북미양 수주가 약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주 확대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현지 제조 요구에 대응 가능한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생산 거점 확보, 마지막으로 중국산 전력기기 견제와 탈중국 공급망 확보 필요성입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25% 이상의 변압기가 198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장비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 손실률과 사고 빈도 증가로 인해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수요에 더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은 고압과 초고압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글로벌 기업 중 하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가를 올리기 쉬운 프리미엄 제품군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 바로 가격 전가력입니다. 보통 장비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수주형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철강이나 구리, 알루미늄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점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생산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단순히 수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활용해서 현지 조달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기지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인도 기지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그리고 한국 본사는 고부가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바로 공장이 있진 않지만 FTA 연계 원산지 혜택과 고신뢰 수출 실적 등을 기반으로 미국 전력사들의 수요가 높다는 점도 눈여겨봐야만 하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 매출 추정치는 약 3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3,200억 원 내외, 영업이익률은 8.7%로 업계 평균 대비 2%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키움증권은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미국향 수준은 2026년까지도 매년 2자릿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
HBDC, 고전압 진류 송전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단기적인 테마에만 올라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글로벌 인프라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사우디, UAE, 베트남, 인도 등 각 지역별 맞춤 전략을 수행 중이고요. 경쟁사 대비 기술력과 납기 안정성 면에서 국가정책 수혜라든지 경쟁력 동시 보유라는 강점을 가진 종목입니다. 다음 기업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바로 농심입니다. 농심은 DS투자증권에서 추천하는 종목인데요. 반등의 성막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소 잠잠했던 종목이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실적과 브랜드 가치 모두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왜 농심이 주목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농심은 라면이나 스낵, 음료 등을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입니다. 특히 라면 시장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신라면이나 짜파게티, 너구리 같은 브랜드는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K푸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실적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글로벌 물류비 상승, 원재료 가격 급등, 그리고 미국 법인의 이익률 하락 등으로 인해 2022년에서 2023년 실적은 정체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런데 2024년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가격 정책 변화입니다. 농심은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제품 가격을 선별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농심의 연결 매출은 8,698억 원, 영업이익은 451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여기서 더 인상적인 건 수익성 회복세입니다.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5.1%로 회복이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익률 개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문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호주 등에서는 판매량 증가가 확인이 됐고요. 비용 구조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반등이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법인은 상반기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4분기부터는 이 인상분이 전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농심이 주목받는 이유는 생산 역량 강화입니다. 연말부터 녹산 수출 전용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데요. 이 공장은 연간 4만 톤 이상 생산 가능한 글로벌 수출 전진 기지로 기존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중동 등에서 K푸드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납기 안정성과 공급 확대가 동시에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의 수요 대응력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심은 최근 마케팅 전략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BTS와의 협업, SNS 바이럴, 유튜브 숏폼 콘텐츠 등 MZ세대 대상의 브랜드 리뉴얼 전략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농심은 라면 이외에도 스낵과 음료, 시리얼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켈로그가 일부 철수를 하게 되면서 시리얼 OEM 공급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심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목표 주가는 54만 원,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처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미디어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품과 수익성, 그리고 글로벌화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주라는 평가인데요. 그러면 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건가요?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의 콘텐츠 제작자 회사로 국내 드라마나 웹툰 기반 시리즈, 그리고 글로벌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연간 약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트작이었던 도깨비와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기작 대부분이 이 회사의 작품이죠. 올해 역시 굵직한 성과가 많았습니다.
포크네 셰프나 눈물의 여왕 등 국내에서 시청률 20%에 가까운 대형 흥행작을 배출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아마존 프라임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인지도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품성이 입증되면서 OTT 플랫폼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스카이댄스 등 글로벌 빅4 OTT와 각각 장기 제작 계약 또는 공동 기획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미국 파트너인 스카이댄스와는 약 20편 이상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이미 일부 시나리오가 제작과 파일럿 촬영 단계에 진입을 했으며 최소 올해 한 편에서 두 편의 정식 오더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글로벌 OTT에 대한 지분 기반 수익 또는 IP 장기 수익 구조로 확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또한 일본과 동남아 등 비한류 국가 중심의 콘텐츠 기획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드라마, K-드라마 팬층 중심으로 소비가 되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를 넘어서 현지 문화 기반의 원소스 멀티유즈 콘텐츠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어떨까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매출은 약 6,500억 원, 영업이익은 700억 원 내외, 영업이익률은 약 1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무배당이지만 2025년 이후 일정 비율의 현금 배당 도입 가능성이 IR과 리포트에서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저점 대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적정 가치로 주당 64,000원, 현재 주가 대비 약 56%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점쳤는데요. 이는 단기 실적 회복뿐 아니라 콘텐츠 IP의 가치, 플랫폼 협업 안정성, 수익 구조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한편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작사 중에서도 기획력과 판권력, 유통 협상력 이 세 가지 모두를 갖춘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제작사들이 주로 외주 위주라면 이 회사는 IP 보유율이 높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글로벌 유통까지 직접 챙길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큰 강점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K 콘텐츠 수출의 플랫폼화된 중추,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고급 스튜디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리포트 브리핑에서는 키움증권과 DS투자증권, 대신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 기업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세 기업은 모두 글로벌 확장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의 질적 개선이라는 공동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이상으로 오늘의 리포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투자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예지 아나운서에게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미증시 역시 빨간불을 켜면서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비만 치료제가 곧 신흥국에서 특허가 만료된다는 소식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가 복제약이 개발도상국 등의 나라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 유의하셔서 비만 치료제 관련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지 아나운서가 한 줄평 전해주셨고요. 제가 느꼈던 오늘의 장은 영차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아쉽게도 하락으로 마감했긴 했지만 그래도 900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한미 무역 협상 기대감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영차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의 한 줄평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